72살. 저는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닌 72의 나이에 말이죠. 사람들은 제정신이냐고 물을 겁니다. 저는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답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잊어본 적 있나요? 거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의문이 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상태로 50년을 살았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김영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되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처절하지만 끝내 아름다운 반란의 기록이기도 해요. 처음 기억해보니 저는 언제부터 김영희가 아니었던 걸까요? 결혼하면서부터였나 봅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됐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엄마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 손주가 생기자 할머니가 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그냥 시어머니로 불렸죠. 5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부록이었습니다. 김영희 본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결혼식 피로 연장 어딘가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더군요.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숭고한 모성애라고 포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서히 지워져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지우개로 조금씩 문지르면서 흔적을 없애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엔 저항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제 몸은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생체 시계가 고장난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 전체가 타이머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같았습니다. 왼발, 오른발, 문고리를 돌리는 각도, 심지어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를 트는 힘까지.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쌀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밥을 짓는 거지? 1만 번? 2만 번?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밥을 지으면서 행복했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김치찌개를 끓이라는 아들의 말에, 메뉴를 바꾸고 매운 걸 못 먹는다는 며느리 말에 따로 국을 끓였어요. 손주가 당근을 싫어한다니까 도시락에서 당근을 빼고 반찬이 짜다니까 다시 만들었죠. 그런데 정작 저는 뭘 좋아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아니, 저 자신도 잊어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취향이라는 게 사라져버렸거든요. 냉장고 앞에 서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했었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더욱 완벽한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쓸모없다고 생각할까봐 더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 때까지 제 하루는 타인을 위한 시간들로 빼곡했습니다.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설거지.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까지. 어떤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펴지 못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픈 티를 내면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걱정보다는 귀찮아할까 봐서였어요. 제가 아프면 누군가 저를 돌봐야 하잖아요.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완벽한 기계가 되어 갔어요. 감정 없이, 아픔 없이, 불만 없이 작동하는 가전제품 같은 존재로 말이에요.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등이 이렇게 구부러졌을까요?
언제부터 눈빛이 이렇게 텅 비었을까요? 거울 속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었어요. 김영희는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등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무릎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끝은 자꾸 떨려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했죠. 밥그릇을 들다가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몸은 더 이상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네요. 큰 수술을 하셔야겠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는 있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반응이었습니다. 무서움보다는 이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 아픔보다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수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수술보다 게임이 더 중요한 듯 보였죠.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아무도 제게 괜찮으세요? 무서우시죠? 제가 함께 갈게요 같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함께 했는데 정작 제 아픔은 혼자 견뎌야 하는 거였나 봅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이 스쳐 지나가고 세상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하루였죠. 그런데 아무도 함께 가주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침대. 모든 게 너무 차가웠어요. 간호사가 와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족이 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혼자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옆 침대에서는 딸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끝날 때까지 있을 테니까 걱정 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부러웠거든요. 저도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길 바랐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엄마로 할머니로만 존재했을 뿐 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구나 하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제 존재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편이었을까? 싶었습니다. 몸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밀린 빨래가 많아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빨래를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직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프든 말든 힘들든 말든 집안일은 제 몫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날부터 다시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수술 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며칠 집을 비운 동안 쌓인 일들 때문에 더 바빴죠. 가족들은 제가 없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요. 고장나면 수리해서 다시 쓰는 그런 도구 말이에요. 수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죠. 그런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시어머니 계시면 불편하지 않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짐이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까 부담스럽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짐이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뭔가 말해주길, 제 편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시잖아. 아들이 겨우 한 말이 그것뿐이었어요. 제 존재 가치가 집안일 뿐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말이었죠. 그것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제대로 못 하시잖아. 차라리 집 정리하고 우리끼리 살면 어떨까 싶어.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내쳐야 할 짐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짐, 부담, 불편함. 그런 단어들이 제 존재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방 한구석에 있던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 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분명 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제 앞으로 상속받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집의 주인인 제가 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붙잡고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눈치나 보며 사는 게 인생일까?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김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 50년 만에 듣는 제 마음의 소리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가족을 돌봤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72세에 혼자 살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봤죠. 시골의 작은 마을들, 바다가 보이는 곳들. 그런 곳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꿈꿔왔던 삶이 있었다는 걸요. 바다를 보며 살고 싶다는 아주 소소한 꿈이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중에 나이 들면 바닷가에서 살면 어떨까 했던 그 이야기요. 하지만 그 꿈은 아이들 키우느라, 생활비 벌느라, 집안일 하느라 잊혀졌었죠. 이제야 그 꿈이 다시 떠올랐어요. 며칠에 걸쳐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짐을 쌀 가방도 준비했죠. 가족들은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평소처럼 집안일만 하는 줄 알았겠죠. 며칠에 걸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래된 이불, 손때 묻은 그릇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했던 여행 기념품들, 손주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묶어둔 족쇄이기도 했어요. 추억은 아름답지만 그 추억에만 매여 살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약, 그리고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모두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죠.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밤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겠다. 내 삶을 찾아 떠난다.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집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별할 때였습니다. 새벽 5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밥을 짓고 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본 게 언제였을까요?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로워 보였어요. 같은 길을 수없이 다녔는데도 말이에요. 기차역에서 표를 끊었습니다. 강원도행 기차표를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기차 안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밥이 아닌 제 돈으로 사서 먹는 음식이었어요. 별것 아닌 일이지만 왠지 특별했습니다. 72년 만에 제 의지로 선택한 음식이었거든요. 몇 시간 후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여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아주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깨워주지 않는 아침,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해먹는 식사,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하루. 50년 만에 경험하는 일상이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도 하루가 지나간다는 게 이렇게 느린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주는 거의 바다만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면서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왜 이런 시골에 왔냐고 물어볼 테고 가족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럴 때 저는 솔직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72살에 독립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대단하다고 해줬어요. 누구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나만의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였어요.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잤죠. 시장에 가서 제 취향대로 장을 봤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제가 먹고 싶은 나물을 샀어요. 누구 입맛에 맞춰야 할 필요도 누가 뭘 못 먹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리하는 시간도 즐거워졌어요. 50년 동안 의무처럼 했던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간으로 맞추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도 일상이 됐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습니다. 집에서는 늘 누군가 저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원했던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문구점에서 예쁜 노트 하나를 샀습니다. 일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72년을 살면서 일기를 써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메모나 할 일 목록은 많이 썼지만 제 마음을 담은 글은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갈매기를 봤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부러웠다. 나도 이제 갈매기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두 번째 날에는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보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셨다. 외롭다고 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다. 5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 때가 더 외로웠던 것 같다. 매일 조금씩 써내려가는 일기가 즐거웠어요. 제 생각, 제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날은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어떤 날은 그냥 제 마음속 이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게도 이야기할 게 이렇게 많았다는 걸요. 50년 동안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주느라 제 이야기는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작 제게도 할 말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한 달쯤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어디에 있는지 묻더군요. 걱정돼서 연락한 게 아니라 집안일 때문인 것 같았어요. 엄마, 언제 집에 오세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50년 동안 제가 해준 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제가 없으니까 그제야 불편함을 느끼는 거였죠.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집에 오셔서 정리 좀 해주세요. 농담하시는 게 너무 지나치세요. 농담이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결정을 농담이라고 부르다니. 그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집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것 같았거든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하는 연락이었으니까요. 한 달 반쯤 지나자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이런 시골에서 사시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걱정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계속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손주들 돌보는 건 어떻게 하고요? 결국 본심이 나왔죠. 제 안전이나 건강이 걱정된 게 아니라 제가 해주던 일들을 누가 할 것인지가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다는 걸요. 밥 해주는 기능, 청소해주는 기능, 아이 돌봐주는 기능. 그런 기능들의 집합체였던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단호하게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후회요. 지금까지의 50년이 후회였지 지금은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바닷가 마을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저 역시 이곳이 진짜 제 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는데 표정이 밝아졌더군요. 50년 동안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몸도 좋아졌습니다. 수술한 허리도 많이 나아졌고 무릎도 덜 아팠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 눈치 봐야 한다는 압박,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전히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72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정말 원했던 삶이라는 걸요. 지금의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감, 바다와 나누는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의 만남. 이 모든 게 소중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요. 제 삶을 지키는 것도, 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그건 역시 소중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두 발로 서서 사는 것,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고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을 위해 살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